약간 사회성이 떨어지는데 대상에 대해서는 매우 과학적인. 네. (10월) 말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제법 쌀쌀했지만 가을이면 그 산은 단풍을 구경하고 버섯을 따르는 사람들로 제법 붐빈다고 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현에 위치한 가류산. 산의 경치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너도 밤나무가 즐비한 산에서 그 무서운 사건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낸 건 2009년 11월 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섯을 따기 위해서 가류산을 찾았던 한 남자. 등산로를 벗어나 버섯을 따며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남자의 시선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낙엽 위에 올려져 있던 사람의 잘린 머리였습니다. 발견된 시신의 목 부위에는 예리한 칼로 여러 번 절단한 상흔이 있었고 머리 쪽과 안면부에 구타당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일본 경찰은 피해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후 시신이 훼손된 것 같다고 추정했는데 사망한 지 1주일에서 2주일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시신이 발견되기 약 12일 전인 10월 26일에 실종된 19살의 대학생 히라오카 미야코였습니다. 경찰은 약 20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시신이 발견된 가류산과 피해자의 집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며 시신의 나머지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 날부터 가류산에서 시신의 다른 부위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나무들 사이에서는 피부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왼쪽 대퇴골이 발견됐는데 뼈의 윗부분이 도구에 의해 잘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8일에는 머리가 발견된 곳에서 약 4.5km 떨어진 부근에 양 팔다리가 없는 시신의 몸통 부분이 발견됐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상체의 일부가 칼로 도려져 없어진 상태였고 복부는 파헤쳐져 내장이 밖으로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9일에는 근처에서 왼쪽 발이 발견됐는데 발목이 잘린 게 아니라 뼈가 분리돼 있었습니다. 이후 수색은 계속됐지만 사라진 양 팔다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 10일이 지난 19일에는 산속에 있던 동물의 배설물 속에서 손톱과 손가락 뼈가 발견됐는데 DNA 확인 결과 피해자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2009년 10월 26일 19살의 대학생 히라오카 미야코 씨가 실종이 됐는데 약 12일 후에 산속에서 참으로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에 일본에서 이 시신의 훼손 상태 때문에 일본 최악의 살인사건이란 말이 돌 정도였는데요. 이 훼손된 시신들은 나체 상태로 불에 탄 화상 자국들이 있었고요. 살아있을 때 태웠는지 살해 후에 태웠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에 경찰이 발표한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었으나 시신의 몸통 부위가 발견되고 난 후 목이 졸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됐습니다. 등산로에서 벗어난 부분에, 그러니까 등산로를 벗어나서 버섯을 따러 가시던 분이 발견을 했고 나머지도 이제 경찰 발견 수색상 등산로에서 벗어난 부분에는 발견이 됐어요. 또 한편으로 이제 배가 파헤쳐져서 내장이 드러나 있다는 부분이 사실 이게 범인이 한 건지 짐승이 한 건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확실히 돼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 토막 사건 같은 경우에 내장을 분리할 목적이었으면은 애초에 훼손한 장소에서 하겠죠. 네네. 근데 이거는 그 몸통에서 내장이 이게 나온 거라면 그거는 들짐승들이 그랬다고 보는 것이 낫겠죠. 그거 맞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다른 부분, 이제 목 같은 부분은 예리한 칼로 여러 번 절단되어 있었다. 구타의 흔적이 얼굴에, 안면부에, 머리 쪽에 있었다. 발로 밟거나 혹은 뭔가 이제 짓눌린 흔적이 있었나 봐요. 왼쪽 밤에. 이게 뭘 하다가 만 건지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있던 일종의 시신에 대한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고문을 하려고 했던 건지를 명확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질식 이후에 난 상처인지 아니면 질식한 후에, 그러니까 죽인 다음에 자르다가 약간 빗나가서 아니면 뭔가 경험치가 없어진 건지에 대한 부분이 돼야 돼. 그죠.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약간 펼쳐놓고 좀 저희가 이야기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피해자에 대한 범인의
어떤 공격 의도 같은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지금까지 저희가 한 이야기로 한번 좀 해주시고 넘어가신다면요. 납치를 했고, 네. 그리고 여기 목의 저항은, 그리고 일종의 목의 끈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맨손을 한 것 같진 않은.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흉기도 썼어요. 여러 번. 그러면 이것은 이 공격자가 이 희생된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무엇인가 계속 고문과 비슷한 걸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 범인은 네. 적어도 성적인 부분에서 가학성이 드러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슴이 도려졌기 때문에 성적 가학성과 연관되는 어떤 것일 수는 있다는 건 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절단했다는 부분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절단을 하려면 절단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숙련도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발견된 시신 부위의 사진을 보면은 절단한 위치, 그러니까 절개를 할 때 교수님께서 항상 숙련된 사람은 그 팔이나 몸통 연결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의 위치에서 절개를 한다라는 부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절단된 부위와 지금 이 대퇴부 뼈가 잘려진 부분, 대퇴골뼈, 이런 것들을 보면 숙련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숙련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제대로 만약에 이걸 이제 잘라내려고 하면 관절을 잘라내야 되는데. 네. 뼈가 연결되는. 네. 이건 그게 아니라 그쪽 부분, 그러니까 팔도 어깨뼈 그쪽만 잘라낸 거고. 그러니까 팔과 몸통이 연결된 관절을 자른 게 아니라 그 아래쪽.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팔은 여기까지다 했을 때 그 팔 그렇죠. 위치를 잘랐다. 보이는 거, 네. 느끼는 것만 자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경험이 있는 숙련도 있는 사람이 자른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건 대퇴골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제 요 정도 자르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아마 좀 겁을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위쪽으로 가면은 네. 아마 내장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아, 몸이 열리면 또 수습이 힘드니까. 그래서 아마 그 아래쪽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이 범인의 약간의 그 공포심, 약간 좀 공포심 플러스 약간 지저분한 것에 대한 약간 좀 두려움? 이런 것까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작업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아무래도 혼자 살거나 혹은 뭔가 수도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공간. 당연히 그렇죠. 근데 여기는 또 시골이고, 또 여기가 고립된 어떤 집들이 덜어 있다고 하면은, 굳이 그렇게 아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람 그 관심을 별로 안 갖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그 원룸 같은 데에서도 좀 약간 독립적인 원룸이나 이런 데에도 그냥 납치해 갖고 뭔가 이런 고문이라든가 아니면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약간 완전히 외진 정도면은 아니래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자동차 같은 운반 수단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산 밑까지는 어쨌든 오고. 그다음에 또 도구도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 도구가 좀 애매해요. 도구가 완전히 톱 같은, 예를 들면은 그런 형태로 혼자 쓸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범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산 밑까지는 자동차로 옮겨도 산 밑에서 산 위까지는 자신이 날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몸통 전체를 날르기는 어려워서 혹시 이걸 분할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그렇죠. 근데 장대호라든가 아니면 박춘봉 같은 경우는 자전거로 했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유기를 한 목적, 그러니까 이 도막을 낸 목적이 분리해서 걸어갔고 아니 자전거를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납치를 할 때 어떻게 했냐 이 말이. 납치를 할 때는 그게 사실은 가능한가? 어떤 차가 없이? 그래서 좀 이게 좀 걸려요. 이 범인의 인상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범인에 대해서 추정해보기 위해서 피해자가 실종되던 날 행적과 그 뒤에 밝혀진 다른 증거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미야코는 시신이 발견된 히로시마현 바로 위쪽에 위치한 시마네현에 살며 시마네 현립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습니다. 실종되던 날 미야코의 일과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오전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그녀는 오후 4시쯤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4시 30분쯤 아르바이트를 하던 쇼핑몰에 도착해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일을 시작했고 퇴근 시간인 밤 9시까지 별 문제 없이 근무했습니다. 당시 같이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한 9시 15분쯤 미야코랑 저랑 다른 친구들이랑 셋이 퇴근하려고 밖에 나왔어요.
미야코가 가게에서 쓰레기 버리는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야코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는데 쇼핑센터에서 나오자마자 집에 간다고 헤어져서 쓰레기 버리는 것도 못 봤어요. 함께 아르바이트했던 직원 2명과 인사를 하고 헤어지던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퇴근을 하는 모습이 쇼핑몰 방범 카메라에 찍혀 있었지만 당시 살고 있던 기숙사로 향하는 길의 CCTV에는 미야코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쇼핑몰 근처에서 바로 납치된 것으로 봤는데 퇴근을 하는 미야코의 뒤를 흰색 세단이 쫓아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이후 납치되는 미야코의 비명을 들은 사람이 없어 면식범에 의해 자동차로 납치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한을 가질 만한 주변 인물들은 없는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야코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전공이던 그녀는 해외에 나가 일하고 싶어 했고 힘들게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는 동아리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언제나 밝은 모습에 순한 사람이라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없었을 거라고 지인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시 CCTV에 찍힌 모습이 들어간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그 후 약 30건 정도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한 택시기사의 제보가 가장 신빙성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미야코가 실종되던 날 밤 9시 30분쯤 택시기사는 미야코가 일하던 쇼핑몰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JR 하마다역 근처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어떤 남자 2명을 따라가는 모습을 봤는데 여성의 모습이 전단에 있던 CCTV 속 미야코와 외모, 복장 등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격자 말고 다른 증거도 나왔습니다. 시신의 몸통에서 피 묻은 비닐 조각 몇 개가 발견됐던 겁니다. 비닐은 조사 결과 일본의 통신업체인 NTT 도모코에서 전화번호부나 광고지를 담아서 고객들에게 배달했던 비닐봉지의 일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비닐봉지가 배달됐던 지역을 찾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당시 지인들은 미야코가 낯선 사람을 따라가거나 절대 낯선 사람의 차에 올라탈 성향의 사람은 아니라고 증언을 했고요. 당시 일본 경찰이 프로파일링한 범인의 모습은 피해자의 통근 경로와 가까운 곳에 거주할 것이고 20대에서 40대 연령 남성이다. 단독범, 시신은 밤부터 이른 아침까지 옮겨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됐습니다. 당시 실종 당일을 보면은 평상시와 변함없는 일정, 그리고 동선들도 늘 가는 방향으로 보이는데 가는 방향에 또 CCTV에는 안 잡혔다 어느 순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사람의 생활 패턴상 뭐가 원한 치정 같은 부분은 저희가 또 배제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피해자 위험성 분석을 하게 되면은 네. 이 사람이 어떤 특별히 위험 인물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환경적으로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동하는 선상에서 특별하게 어떤 이 일종의 무작위로 아니면은 어떤 그런 유형에 맞게끔 선택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이 일본 경찰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낯선 사람을 따라가거나 낯선 사람의 차에 올라탈 성이 아니라는 것은 이거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많은 사건에서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낯선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또 전혀 호위동승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여성도 쉽게 호위동승 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네. 상황에 따라서는 호위동승은 사실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의 판단인 거고 실제 프로파일링 상으로는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오히려 이 사람은 되게 착하고 네. 사회적으로는 많이 그런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 착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봤을 때는. 네. 그러면 사실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주려고 하면은 이건 호의 동승이 아니라 단지 도와주려고 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타는 과정, 혹은 납치되는 과정, 혹은 따라가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 이게 혹시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좀 네. 다른 건 우리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를 정도로 범인이 공격에 서툴다는 걸 의미를 해요. 네. 예를 들면 전기 충격기로 이렇게 했으면 비명이 들릴까요?
네. 그렇죠. 그거 안 들릴 거고 당연히 갑작스럽게 그 불시에 공격을 머리 같은 데를 했으면 당연히 비밀이 안 들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면식범위에 있다고 하는 건 진짜 착각인 거고 네.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면식범위 아닌 경우에도 납치는 할 수 있다. 근데 그만큼 그러면 그 납치를 한 게 대담하다.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험치가 있다. 알겠습니다. 당시 보면은 CCTV에 찍힌 피해자 비슷한 모습, 복장의 여성이 2명의 남자를 따라가는 모습을 봤다라는 택시기사 목격담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앞에서 저희가 시신의 상태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독범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2명의 모습 목격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히 택시기사가 네. 이걸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억을 좀 재구성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미야코 씨와 유사한 사람이 갔는데 그걸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일했던 데가 이와 비슷한 여성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직장이란 말이에요. 쇼핑몰이에요. 네. 쇼핑몰에는 뭐 제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쇼핑몰에 다니는 분들이 비슷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비닐봉지가 어디 쓰였는지,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던 게 좀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한 통신 회사에서 나눠줄 때 뭐 하는 비닐봉지인데 이게 배달됐던 연도와 지역에 따라서 글씨와 글자, 뭐 색깔, 디자인 이런 게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잉크 등등 해서 조사한 결과 1995년에 처음 배달됐던 것으로 히로시마현 5개 도시에 배달됐던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고요. 시신이 발견된 산이 히로시마현에 위치한 가리오산이지만 이게 사실은 시마네현하고 경계에 위치한 산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경계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시마네현이 본인이 있었다고 하면은 바로 옆에 나가면 있는 산으로 가자라고 할 정도로 바로 옆에 있는 붙어 있는 산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거죠. 네네. 시마네현과 히로시마현의 경계에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경계에 시신을 유기한다는 건 매우 영리한 짓이에요. 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주와 주 사이의 경계에 넣는 게 매우 영리한 짓이듯이 네. 이게 일본의 현은 우리의 도 같은 거거든요. 네. 경기도와 충청도 사이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할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이 비닐봉지는 의미가 있는 건 박춘봉이라든가 아니면 이 유기범들 같은 경우에 비닐에 시신 조각을 넣고 뚝 하다가 그냥 툭 던져놓고 그냥 가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했어요. 다른 많은 사건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 비닐봉지는 네. 범인이 쓴 거는 맞다. 그러니까 그걸 추적하는 건 맞다. 그런데 꼭 시마네현에 실종됐다고 해서 범인이 시마네현 사람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가류산인데 우리 이 한자로는 와룡산이 와룡산. 누워있는 네. 용이라 좀 나지막한 산이라는 의미일 거예요. 이제 네. 보통 이런 산 이름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시신 유기 지점도 위쪽이 아니라 네네. 올라가지 않았어요. 많이 거의 초입 네. 정도. 초입,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차장에서 조금 옆으로. 네. 옆으로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럼 범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깊이 들어갈 생각을 안 했다. 그 위험했다. 두려움을 가졌다. 네.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덜 이동해서 빨리 처리하자. 그렇죠. 네. 그러고 심리적으로도 좀 깊은 데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것도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이 묻으면 안 발견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조금 들어가고 묻은 것도 아니고 뚝 넣었다. 네. 물론 이 동물들이 이동시켰다는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네. 그럼 그건 이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거죠. 굉장히 이중적이네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좀 가학적인 성적인 그런 공격성을 보이는데 본인의 아니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렇죠. 네. 소심하고 네. 약간 우리가 좀 그냥 시스템을 좀 덜 떨어지고 네. 약간 사회성이 떨어지는데 대상에 대해서는 매우 과학적인 네. 상이 그려지시나요? 네네. 네, 그런. 그러니까 본인의 그거를 푸는 그렇죠. 피해자한테 푸는 거네요. 그런 형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일본 경찰도 히키코모리 이런 걸 추적을 했고 그런 것도 바로 그런.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일본 경찰의 프로파일링이 뭐 20대 40대 뭐 네. 단독 뭐 통군 뭐 이런 거는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 피해자 미야코의 부모님이
일본의 언론사들에게 취재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 찾아오는 걸 제발 그만둬라 할 정도로 당시는 굉장히 뜨거웠던 취재 여기까지 그런 사건인데요. 그 때문에 경찰은 사건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지고 7년이 돼가도록 실마리조차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미야코가 실종됐던 곳에서부터 시신이 발견된 곳까지의 동선에서 범인의 이동 경로를 추정해 도로 곳곳에 설치된 N-시스템의 기록을 뒤졌습니다. N-시스템이란 교통 단속 카메라와 비슷하게 생긴 기계로 지나가는 모든 차의 번호판을 읽고 수배 중인 차 번호와 대조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실종되던 날 N-시스템에 수상한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피해자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와 시신이 유기된 장소로 이동하는 차가 있었는데 이 차가 N-시스템이 없는 뒷길로 경유하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번호판으로 조회한 자동차의 주인은 30대 회사원 야노 요시하루라는 남자였습니다. 사건 당시 취재 기자입니다. 이 용의자 야노라는 사람은 사건이 벌어졌던 7년 전에 야마구치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택 설비 회사에 취직해서 태양전지 패널을 파는 영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영업을 하던 곳이 피해자가 살던 바로 그 도시였어요. 용의자는 사건이 벌어지던 전날까지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근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사건이 벌어지던 그날과 다음날까지 쉬겠다며 처음으로 휴가계를 냈다고 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또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신의 몸통에서 발견된 비닐이 히로시마현의 5도시에서만 배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자의 본가가 있던 야마구치현의 시모노세키 시내에서도 배포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뚜렷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정황이 의심되자 경찰은 남자의 배경을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고 곧 남자가 사용했던 디지털 카메라와 USB 메모리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메모리와 USB 메모리는 뜻밖에도 피해자가 실종되고 이틀 뒤 안의 내용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곧 복원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수사관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USB 메모리에서 영상과 사진 57개를 복원했습니다. 거기엔 시신을 절단할 때 쓰인 작은 칼이 찍혀 있었고 피해자가 교살된 모습도 있었습니다. 촬영 장소는 피의자 야노 씨의 욕실이었고 피의자가 1시간 반 동안 시신을 훼손하면서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야노라는 남자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7년 만에 나왔지만 경찰은 그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피의자 야노는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이틀 뒤 교통사고로 이미 사망해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7년 뒤에 밝혀진 어떤 증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N-시스템이라는 그걸 피해 다니는 이상하게 그걸 피해서 이동하는 수상한 차량이 있었다. 이게 7년 동안 왜 이걸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 야노의 차량이 포착되긴 했었는데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라서 배제시키고 그냥 수사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수사가 좀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네. 찾았으면은 네.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저기 용의자가 네. 아니 그러면 용의자가 죽었으면은 사건을 더 덮든가. 네네. 그럼 그때는 뭘 했다는 거죠? 전 좀 이상하죠. 어쨌든 뭐 네. 그게 다시 수사를 제기해서 네. 그 사람을 특정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장치에서 이걸 복원했다. 이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7년 전에 디지털 카메라 USB가 아직 데이터가 남아있단 말이야? 라고 복원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틀 뒤에 사망했기 때문에 지웠더라도 그 이후에 막 더 씌우고 복잡한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예. 모양이에요. 삭제한 다음에 바로 죽은 거죠. 거의 바로. 그렇죠. 예. 거의. 그럼 그 뒤에는 그냥 남아있는 거니까 있으니까. 뭐 거의 복원하는 건 크게 완전히 물리적으로 없애지 않는 한 네. 복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이 57장의 사진들이었는데요. 칼, 욕실, 그 다음에 교살된 모습. 근데 다리가 찍혀 있었는데 이게 부모님 확인 결과 아들의 다리다. 아들? 네. 이 야노.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본인의 다리. 네, 본인의 다리, 가해자 본인의 다리가 찍혀 있던 부분. 시신을 훼손하는 거를 일일이 다 찍었다는 게 자기가 훼손하는 걸 자기가 찍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훼손하면서 중간에 쉬면서 찍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럼 이거 100% 범인이죠. 그럼 이걸 뭐 따로 볼 거 있나요? 이 1시간 반 동안 이걸 했다는데 왜 이거를 과정을 다 본인이 기록을 했을까요? 그걸 기록함으로써 무엇인가 자신의 그것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내가 거예요. 이걸 해냈어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이 시신훼손은 정확히 말하면 유기용만은 아니겠죠. 네. 훼손하면서 이 피해자에 대한 소유욕 아니면 무엇인가 과시욕 그리고 그것을 보관함으로써 나타나는 이런 완수감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있었다고 하면 그럼 문제는 이 범인은 이 건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고 이 다른 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첫 살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한다. 네, 그러면 이것도 추가 수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유기용이 아니면 다른 용도였다고 하면은 애초에 그러면 이 절단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에 좀 유기용은 아닐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게 정확히 이게 시신이 다 나왔다. 훼손 시신이 다 나왔다고 하면 찍는 장면이. 이 피의자 도대체 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지 동기를 추정해보기 위해서 피의자 야노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노의 지인들은 그가 여성을 살해하고 끔찍하게 시신을 훼손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호감 가는 외모에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수재들이 모여있다는 기타큐슈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한 야노는 공부도 잘했지만 운동신경은 더 뛰어났습니다. 중학교 때는 육상부를 하며 주장까지 맡았던 야노. 고등학생 때 육상은 계속했고 유도를 새로 시작했는데 그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야노는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지인입니다. 야노랑 같이 밴드 활동을 좀 했어요. 그는 드럼이랑 피아노를 아주 잘 다뤘고 실력도 뛰어났어요. 밴드 활동을 하려고 대학도 중퇴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오래 못했어요. 야노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밴드 멤버랑 다툼이 좀 있었거든요. 야노는 밴드 활동을 하던 25살에 근육 긴장 이상증인 디스토니아를 알게 됐습니다. 디스토니아는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근육이 수축해 비정상적인 운동과 자세가 되는 병이었습니다. 드럼과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 갑자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거나 혹은 마음대로 움직여 연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을 앓게 되고 결국 밴드 멤버들과 사이도 틀어지면서 밴드를 탈퇴한 야노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티스트를 꿈꾸던 청춘의 안타까운 산처럼 들리겠지만 야노는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리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밴드를 탈퇴하고 3년 뒤인 2004년 그는 길거리를 지나가던 도중 한 여성에게 갑자기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외설 행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성범죄는 미수에 그쳤지만 여성은 칼에 의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야노는 다른 여성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 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살다가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회사에 취직하게 된 야노. 그는 성실한 모습으로 회사에 다니다가 출소한 지 1년 반 만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던 겁니다. 네, 이 야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기억하는 범인 모습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 박지만 한 번씩 욱하면서 크게 화를 낸다. 나서는 성격이 아니라 조용한 편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범인으로 밝혀졌을 때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피의자가 교도소를 갔던 성범죄 2건이 성폭행이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또 알려져 있지 않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2명 이후에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실형 3년 6개월이면 강간이나 그에 준하는 어떤 이 강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신체적인 형태의 어떤 성범죄가 있었다고 한 거예요. 네. 왜 가슴을 훼손했고 네. 여러 가지 몸에다가 이 행위를 했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외설적 행위를 했다는 건 무엇인가 표현적인 성적 공격을 했던 거고 그것도 칼을 내고 네. 칼을 위협하면서 성범죄했고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 진화는 납치형 성범죄, 납치형 가학적 성범죄로 진화한 거라고 하면
이 범인이 맞죠. 이건 이제 흐름이 딱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바깥에서 보는 형태의 뭐 성실한 모습, 이건 웃기는 소리고 이거를 이제 가장 하는 건 네. 어렵지 않은 거니까. 네. 문제는 그 이유가 뭐냐? 25살 때 디스토니아 이렇게 됐다. 이게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좀 그냥 평범했던 어떤 아이가 네. 자신의 어떤 이 육체적인 한계를 끼고 좌절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있던 걸 공격했다. 제가 앞서 이 범인상을 설명할 때 네. 뭔가 좀 소심하고 뭔가 좀 막혀 있고 네. 그런데 이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나타났다. 그런 부분은 범인상과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유가 이게 원인인지 아니면 이게 결과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 면담을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성범죄 전과만 있던 야노가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 때문에 일본에는 야노가 범인이 아니라 음모론이다.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성추행 범인인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음모론이 있어요. 경찰이 범인을 못 잡으니까 죽은 성범죄 전과자에게 뒤집어 씌운다 이런 의견인데요. 증거물이 사진이나 영상 중 어떤 것도 경찰에서 공개하지 않아서 이게 더 부추겨졌다고 합니다. 물론 잔인한 시신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더라도 칼이라든지 본인 허벅지를 찍은 야노 본인의 허벅지를 찍은 이런 것들은 공개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었어요. 이 공소시효가 시신 유기는 끝났고, 네. 살해 혐의로는 남아있고. 남아있는데 공소권 네.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공소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이걸 공개하느냐. 이 부분에 경찰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되면은 최소한 이 사람이 찍은 사진에 이 사람과 시신이 같이 있는 것만 공개하면 되잖아요. 네. 그죠? 그 정도만 공개하면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건데, 근데 그것까지도 사실은 의미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범인은 맞다라고 경찰이 생각했으면은. 네. 그런데 이게 일본 경찰도 신뢰받지 못하는 거는 여러 가지 조작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게까지. 이거 이제 사실 일본에는 이런 종류의 스노우 필름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로 같아요. 실제로 이 시신이 아주 훼손이 심한 건데 보면 사실은 아닌. 그러니까 가짜로 만든 더미로 만든 네.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마 일본에는 이런 음모론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워낙 영상으로 많이 도로댕기는 나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야노가 스너프 필름으로 가짜로 만든 사진들 가지고 증거로 해서 경찰이 사기를 쳤다라는 의심을 한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네. 부분과 이게 여러 가지가 되니까 네. 쉬운 거 그냥 그 사진만 공개하면 되는 건데 근데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경찰이 할 거고 이미 처벌의 실효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상은 일치하는. 예. 네. 프로필 상으론 심리적인 특성과 행동 패턴과 그리고 지금 이 여러 가지 범죄 행동과 네. 몸에 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야노의 상황과. 근데 왜 죽었을까? 이 교통사고로 죽은 것 같아요. 지금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고사인데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명이라 그랬잖아요. 성범죄 전과요? 아니. 어떤 게요? 이 2명이 납치하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네. 네. 2인조. 네, 2인조. 네. 그럼 한 놈이 한 놈을 죽였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네. 그래서 덮었나? 그러면 아까 말한 2명이 돌아가신 분을 봤다는 게 그 택시기사의 말이 맞다고 하면 2명인 거고. 네. 그럼 결국은 하나가 하나를 죽였거나 아니면 하나는 아직 살아있거나. 네. 공범인데. 네. 이 부분은 경찰이 좀 뭔가 답을 내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택시기사의 증언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걸 무시했다. 근데 여기는 야노는 죽었다. 네. 한 명은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본인 사망으로 인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심리로, 그다음에 이제 사실 범죄 분석에 있어서는 이 면담이 좀 필요할 텐데 그게 없어서 좀 정리는 그 부분 좀 안 되는 사건이긴 하나 교수님의 분석대로라면 역시나 그 본인의 좌절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연결이 된 가학성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자, 저희 오늘 준비한 크라임 사건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크라임은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 통해서 방송되고 있고요. 더 많은 프로파일링 컨텐츠 듣고 싶으시면 설명란 주소 클릭하셔서 팟빵으로 프로파일러 배상훈의 크라임으로 오시면 됩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